영웅 광개토 대왕비가 서 있어. 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광개토태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국제질서의 변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광개토태왕이란 특별한 인물이 있었다면 고구려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외적 조건, 즉 아주 좋은 국제질서, 국제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광개토태왕이 등장하면서 그는 영토 팽창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18세 어린 나이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때 고구려는 내부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게 강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개토태왕이 즉위하자마자 남쪽으로 백제를 공격하고요. 다시 올라가서 화죽지세로 거란을 공격해서 엄청난 정복 활동을 펴고 성과를 얻어와요. 그동안 있었던 고구려의 패배의식,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불식시키고 자신감을 불러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초전 박살. 22년간의 정복 활동을 평가해 보니까 남쪽, 북쪽, 서쪽, 그리고 일부 동쪽까지 동서남북, 즉 전방위로 정복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북방 정책이라고 봤는데요. 이때 북방이라고 해서 북방민족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단지 그 당시 고구려 입장에서 볼 때 북쪽 전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이론에 따르면 이 고구려의 북방 전선을 포함하는 만주 전체는 우리 동방문화권의 일원이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북방문화권은 정확한 겁니다. 흥얼령 소백에서 초원으로 가는 것을 북방문화 또는 북방문명, 북방민족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나머지는 중국이죠. 만주 일대와 요하전선, 그리고 동만주, 연해주 남부, 여기가 전부 다 광개토대왕 때 북방 정책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거란과의 싸움, 그리고 후영과의 싸움, 그 전까지도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때로는 고구려 수도가 일시적으로 함락당한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연나라는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후영과 계속 전투를 벌이면서 드디어 404년을 기점으로 해서 요하 동쪽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건데, 물론 그 외에도 전투는 벌어졌습니다. 요하 전선을 완벽하게 고구려 것을 했다는 것은 고구려 발전에 엄청난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고구려가 이제는 서쪽으로 안정적인 방어선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 방어선 안에서 국력을 충분히 신장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이 방어선을 넘어서 서쪽, 서북쪽으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남쪽으로 진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404년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하전선 이동, 요동반도 전체, 바다 전부 다 광개토대왕 때 완성이 된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고구려는 요하를 넘어서 현재 북경 지역까지도 공격을 하죠. 일부 분들이 자꾸 그걸 강조하는데 전선은 늘 이동하는 겁니다. 국가는 늘 그렇듯이 부침이 있는 겁니다. 진출했다가 후퇴했다가, 그런데 특정한 시기에 그 지역에 갔다 해서 거기가 늘 고구려 영토라고 주장하면은 그건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죠. 우린 진출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고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교훈을 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 않더라도 고구려는 대단히 뛰어나고 제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398년에 식신을 공격했는데 그 식신이 사실은 어디인지 불확실하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동만주 지역 그리고 연해주 방면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410년에는 광개토대왕이 직접 동부여를 친정해서 복속시켰는데요. 광개토대왕은 412년에 젊은 나이로 붕어하셨는데요. 저는 병사라고 보지는 않고요. 전선에서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가장 가능성 많은 적은 이 동부여 쪽 연해주 일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410년의 전투를 오늘날의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핫산 이런 도시가 있는 연해주 남부 일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영수 교수의 캐는데요. 저도 당연히 그것을 수용하고요. 저는 사실은 좀 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의 옛 땅, 북부여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북부여 천재지자, 이것이 고주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고구려는 부여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여를 공격하고 부여를 멸망시키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부의 핵심 지역에 관리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모두르라는 사람을. 그리고 부여가 최종적으로 멸망한 것은 문자명왕 때 일이죠. 저는 이 당시 때 광개토대왕의 영토 팽창도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1996년도 신문에
제가 고구려를 연재할 때 사용한 그림인데요. 저는 1995년도에 북만주 지역에서 말을 사서 말 타고 국내선까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역사학자로서 제가 창안한 이론이 바로 이런 구도인데요. 고구려는 면의 지배가 아니라 선의 지배, 점의 지대였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직접 지배, 간접 지배, 영향권이다. 이것이 월레스타인의 세계 체제론, 즉 월드 시스템 시로리죠.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 적용했는데 당연히 이 고구려족을 직접 오지까지 답사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것이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고대사에는 이런 면이 있지만 고구려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역사는 정말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일부에서는 만주 전체를 우리가 직접 지배했다고 강조하고요. 그리고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고구려가 남만주 일대에서 중만주 일부까지 뾰족하게 간 정도라서 짧은 범위로 보고 있어요. 그거는 고구려 지역의 자연환경, 생태환경, 그리고 고구려의 독특한 체제 유지 방식,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내린 결론들이죠.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남방 정책을 보는데요. 광개토대왕은 사실은 즉위년부터 백제를 공격했는데 여기에는 삼국사기와 광개토 능비 간에는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기부터 공격을 합니다. 그 당시 때 백제는 강력한 나라였었죠. 근초고왕, 금구수왕,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고구려 쟁패전을 벌이면서 심지어 고구려의 고고원을 전사시키는 정도까지 이르렀거든요. 이때 광개토대왕이 파죽지세로 내려가면서 백제와의 국경선을 많은 성들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10월 때는 관미성을 함락했습니다. 제 견해에 따르면 백제 수군함대 사령부가 있는 곳이죠. 바로 바다 직결된 것이고요. 그 당시 때 벌어진 전투의 과정을 살펴보면 관미성은 주변에 바닷물이 둘러싸여 있고요. 광개토대왕 군대가 7개의 길로 나눠서 20일 동안 공략해서 간신히 함락시킨 곳이에요. 관미성 위치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강화도설, 강화도 북측 교동도설, 그리고 현재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파주시의 오두산 전망대로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강화도 봉천산 아래 넓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2년, 3년, 4년에 백제와 전투를 벌이고 막 파죽지세로 백제를 쳐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인데요. 396년도, 즉 병신년이죠. 수군작전을 벌입니다. 솔수군하여 벌잔국군이죠. 백제군을 정벌하는 겁니다. 이때 한성을 포위압박했지만은 삼노군으로 공격해서 백제 58성 700여 촌을 점령했다고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여러 선학들이 위치를 찍었는데 그것에 근거하면 현재 경기만 전체가 되는 것이고요. 일부에서는 충남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기에 작전 범위는 굉장히 활발했는데 당연히 해양작전을 겸비했기 때문에 그러죠. 제가 만든 그림인데요. 396년도에 광개토대왕의 수군작전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보세요. 어떻습니까? 제1로구는 한강수로 직공작전. 여기에 관해서는 이 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도아리수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리수를 건너서, 즉 한강을 건너서. 저처럼 한강수로 직공작전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는데요. 해양세 관점에서 그리고 경기만, 그리고 한강에, 그리고 서울 지역의 항구도시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저는 제1호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1호는 인천 상륙작전이고요. 3로는 남양반도, 즉 화성시 상륙작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성포위, 그리고 경기만 쟁탈전, 서해 해상권 장악, 이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것이 가진 의미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백제의 동무대였던 경기만을 이제는 고구려가 차지했고요. 기본적으로 이후에 약간의 변동이 있고 장수왕, 즉 475년 이후에는 완벽하게 고구려의 영토가 돼서 약 60여 년간 고구려가 활발하게 이용을 했었죠. 정말 광개토대왕은 전방위로 공략작전을 폈습니다. 그래서 요하전선부터 시작해서 임진강 이부까지를 완벽하게 영토화시켰고 군사행동은 경기만, 그리고 396년에 평양까지 사실 파견해서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한 신라를 도와서 400년에는 파죽지세로 복의 5만을 파견하죠. 그래서 현재 고령지방 그리고 부산에 해당하는 김해 지역까지도 공격을 하고요. 저는 이때 일본 열도의 대마다까지 공격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는 제가 따로 이론을 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을 보니까 역시 그 이후에 부산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건 하만 마리산 고분군에서 나온 건데
가야 지역에서도 본격적인 기마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 증거들이 이렇게 남아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증거들은 오히려 고구려 지역에서는 발견이 안 됐는데 가야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에 씌었던 철 갑옷이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임진강 중류의 호르고르 성을 비롯한 고구려 성들에서도 이런 기마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영토 및 영역의 범주화. 여러분, 영토와 영역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영토는 텃세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영역은 행동권 또 나머지 총생활권의 일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 정확히 구분하자는 곤란합니다. 첫 번째는 압록강 하구를 포함해서 이전시대 영토를 기본으로 했다. 이때 이전시대라는 것은 원조선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요동반도 일대와 함께 그 주변의 해양이다. 그러니까 현재 바레만의 북부 지역과 요동만과 그리고 나머지 황해 북부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북만주 일대. 네 번째는 동쪽으로 쭉 가서 두만강 하구, 연해주 남부 일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남쪽으로 남진 정체가 취하니까 평양 및 대동강 하구 일대 장악. 여섯 번째는 현재 서울 지역이죠. 한성 일대와 경기만 일대. 일곱 번째는 신라 영역에서 가야 영역. 그러니까 경상도와 그리고 바다 쪽은 동해 중부 이남의 해양도 작전 범위에 들어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넓고 큰 영토를 장악했겠습니까? 보세요. 이렇죠.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에도 이렇게 연분홍색으로 칠을 해놨죠. 고구려의 해양활동 범주를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장우상 때 가게 되면 481년이죠. 저 동해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오늘날의 포항 위쪽에 영해까지가 고구려의 영토였었고요. 영해와 포항 사이에는 흥해는 482년 전투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서쪽은 오늘날의 대전 일대까지도 역시 고구려가 일시적으로 점령하죠.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죠. 현재 경상북도의 도청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동이죠. 그 지역은 바로 고구려의 영토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국가발전 정책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간의 특성을 살펴봤는데요. 이 공간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광개토당이 많은 희생을 무릅쓰면서까지도 영토를 넓힌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의 기본 틀, 프레임이죠.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논리를 적용한 흔적들을 발견한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대부분의 지역들은 육지와 해양이 만나는 접점에 있어요. 즉 항구도시가 발달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관계상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역, 즉 만남과 교류의 장소거든요. 이렇게 그런 접점만 장악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수도 공간은 먼 거리다. 즉 당시 국내성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코어로 했지만은 수도권과 먼 거리를 공격해서 그리고 교통을 편리하게 했으니까 수도를 센트럴 시티 개념을 적용해서 산지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교통의 IC로 만든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번째는 상호 보안 체제를 할 수 있는 역할 담당으로 이 공간을 설정했다는 것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히 제가 말씀드린 5+알파의 지역을 보면은요, 각각의 생태환경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생산물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역할들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요.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교통망으로 볼 때는 해양교통망, 그리고 육로교통망. 또 하나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고구려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 강이에요. 수로교통망이죠. 해양교통망, 육로교통망, 수로교통망. 이 세 개가 서로가 이어지는 유기적 체계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팽창정책을 취했다는 것을 저는 찾아낸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말 가치가 뛰어나다.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그리고 지경학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곳이로구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니까 광개토당이 점령한 공간들은 5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다로 진출하는 것이죠. 말씀드렸잖아요. 육지와 해양의 접점, 세계의 접점, 인류의 허브, IC. 당연히 해양교통망이 발달하니까 5세기에서 7세기의 국장 넓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쪽은 오늘날의 서해 지역입니다. 그런데 요동반도로 지나서 바레만으로 깊숙이 들어간 다음에 현재 황하구로 들어간 항로를 그렸고요. 요동반도 끝에서 노철산 수도를 거쳐서 현재 봉래시 일대로 들어가는 항로도, 그리고 중국의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조 정권의 수도들은
현지 양장하고 있는 남경 근처이거든요. 그래서 황해 사단 항로를 그렸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고구려 해활동을 언급하는 학자들과 많은 분들이 계신데,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가능하면 정확한 항로도를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당연히 고구려인들은 동쪽으로도 진출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해 남부까지 와서 진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해 중부를 그대로 횡단하는 경우도 가능했죠. 노또반도는 이시카와현에 있고요. 그리고 발해인들이 도착하고 출항하던 곳입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바로 여기가 혼슈 중부에 있고요. 현재 일본의 오사카 지역, 즉 그 당시 야마토 지방으로 접근하는 가장 단거리인 곳인데요. 후쿠현의 스루가 지역입니다. 와카사만인데 고구려 사신들은 이곳에 많이 도착했고요. 당시 사료를 보면은 월전, 월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쿠현 스루가시 외곽에 있는 조그만 신사 건물인데요. 발해인들이 묵었던 객관이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인들은 항로를 똑같이 사용하고, 그리고 이것을 거점을 해서 일본 열대에 도착, 그리고 출항을 했습니다. 고구려인들은 정말 육지 활동과 함께 해양 활동이 활발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개토대왕 시대의 본격적인 발전을 통해서 고구려 사람들은 이제 말을 타고 달리는 기마 군단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농사를 짓는 농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만주 지역에서 그 많은 수렵 삼림을 헤쳐나가는 삼림인이기도 하고, 서해 동해까지 건너다니는 해양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역동적인 피가 응축돼서 고구려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를 도약시키게 된 거죠. 고구려를 세웠노라 광개토 대왕이 말하고